공동부유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두 나라 싸우면서 피를 안 흘릴 나라 앞으로 없다. 미중 관세 전제 1단계는 끝났고 조금 소강 상태 간 다음에 2막이 시작될 건데 지금 중국이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 비자 면제 해주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계속 좀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세금 환급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뭐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 비자 푼 걸 되게 강조해서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동시에 푼 나라들이 열 몇 개 국가였어요. 열 몇 개 국가.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있었던 건데 한국 언론은 마치 한국만 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일본 포함해서 열 몇 개 국가들, 돈 쓸 만한 국가들이 다 비자 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중국도 맞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돈 쓸 수 있냐. 근데 잘 나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 옆에 있는 나라가 돈도 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왔어야지 저 멀리서 온다는 건 어려우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여행사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가깝고 단기에 바로 갔다 올 수 있고. 아, 그리고 모르게 여행사에서 나온 패키지 여행 가격들 보니까 이렇게 싸. 뭐 30만 원, 40만 원. 엄청 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진짜 엄청 간대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국가 가나 그 세금 환급 나오면서 공항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이 세금 환급 포함해서 모든 걸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들어가서 또 서비스나 모든 걸 개선해서 오게 함으로써 외국인 소비를 지금 한 0.5%밖에 안 되는데 소비에서 지금 한 3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 확대의 단기에 조금 뭐라고 해야지?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를 완전 소비로 중국 내수 주도 성향으로 가게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소비가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럼 200위안만 써도 환급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세한 건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쓰면 어느 정도 원래 환급해 옛날에 준다. 500위안 이랬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낮게 하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큰 돈 부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죠. 와서 예, 풀을 높여주는 거죠. 풀을 높여. 그래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싸고 뭐 해가지고 장가게. 왜 한 번 갔다 오시지 그래요? 제가 저 중국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중국의 경제 정치라든가 이 부정적인 영상을 많이 해서 갔다가 무서워서 못 올까봐. 정말. 갔다가 못 올까봐. 저는 이렇게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깜짝 놀라 그럴 때 놀래요. 오히려 정작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왜 안전하다고 보냐면 제가 한국 와서 놀란 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간 쓸개를 빼서 파냐고, 눈을 빼서 파냐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그런 질문 너무 받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영화 있잖아. 청년경찰 무슨 황해 막 이런 이상한 영화. 중국에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그렇지. 중국은 막 간쓰레기 다 빼서 파냐, 눈 빼서 파냐. 사람의 인체를 갖다 약재로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막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러냐해서 저는 처음 왔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중국이 되게 안전하고 해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중국이 안전하다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냐면 중국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람 같이 죽어요. 사형제도. 네. 그러니까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대가가 엄청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재범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범죄를 지른다는 즉시 내가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까 안 지르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범죄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처벌이 약해서. 약하니까. 지금 그 테라루나 사태 일으킨 권도영이 왜 한국에 와서 재판받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150년이잖아요. 미국도 법률이 되게 세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근데 한국이 너무 약하니까 한국 와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어놓은 게. 그러면 형기만 짧으면
조금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실제로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면 이게 법규가 세지 않은 나라가 실제로 위험해. 왜냐면 이게 범죄를 저질러도 유럽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유럽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럽이 그러니까 거기 도둑이? 사람 그때 연쇄살인 대낮에. 해도 대낮에. 연쇄살인 해도 10년도 안 사는 것 같던데. 결국 대낮에 거기는 물건을 정말 꼭 안고 다니지 않은 이상은 다 채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 어서 나이 있으니까 뭐 밤에 회식 이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젊었을 때는 막 새벽 3시, 4시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뭐 갓슬게 다 빼서 파는 나라로 말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보다도 뭐가 무서운 우리가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러저런 뭔가 간첩법. 정치적인 정치적- 이유로 아. 정치적인 이유로 갖다가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될까봐에 오케이, 대한 오케이. 이게 이제 외국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누구 그 뭐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뭐 그런 뭐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도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도? 얼마 전에 트럼프 단톡방에서 트럼프 욕했다고 공항에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는 나왔죠. 예,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방가처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두 나라가 패권 싸움하니까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극좌로 극렬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정치적 피해자. 근데 정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인플루언서시고 이렇게 이것도 되게 큰 언론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회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 코끼리의 안유하는 코끼리의 꼬리만 말할 수 있어요. 안유하는. 또 다른 전문가는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중국이라고 코에 말할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임 대표님이 다른 데는 몰라도 상하이는 한번 가보세요. 상하에. 거기는 당연히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음은 가보고 싶어요. 결국 금방 가요. 비행기 두 시간 다 아니 걸려요. 그 중국 분들이 그러더라고. 네. 중국의 어머니들이 좋아할 인상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싶어. 중국 딸 주고 싶어하는. 아니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남자를 다 좋아해요.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그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방간처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공동부유. 공동부요. 오케이. 공동부유. 네. 사실 공동부유라는 그 정책 때문에 중국의 여러 대형 기업들이 헤매다가 그게 풀어지는 듯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경제인들,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든가 이러저런 것들로 해서 그걸 신호로 보고 그게 증시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관광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것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긴 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하는 그 의료 개혁,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부동산 포함해서 실제는 길게 보면 다 공동부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 있는 말 정도에서는 확실한 거는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는 거를 너무 역사적으로 인지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산당 정책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미국 자본주의를 스터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부유는 안 변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딥시크가 시작으로 중국 AI가 이렇게 미국 혁신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독점하다가 중국도 할 수 있네? 이 자신감이 중국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중국도 혁신은 미국 일이고 우리는 응용과 모방하는 나라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과학기술 패배주의가 되게 심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거는 미국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응용 모방만 잘하면 된다. 이랬는데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중국 젊은 사람들이 그때 리커창 총리 때 인터넷 플러스
플러스1 그 정책할 때처럼 네. 그때 막 창업이 난리 났거든요. 그 리커창 총리할 때 인터넷 플러스1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창업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지금 또 그 바람이 불어서 AI 플러스1 창업이 그래서 이제 중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 바람이 지금 막 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이럴 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왜냐면 중국이 아까 실업률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업을 통해서 니네가 좀 한번 세계적인 혁신에 좀 도전을 해봐. 이런 자신감을 줄 필요가 엄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마윈은 좀 상징적인 존재예요. 중국에서 어떤 민영 기업의 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마윈. 그다음에 그때 량원펑 직접 만나서 격려해주고 이런 걸 그때 회의하는 모습으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젊은 애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혁신 자신감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난리 났어요.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그래서 그거 이번에 뉴스 보죠. CATL 그 배터리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CATL 배터리. 예. 완전 그리고 그 걔네들이 그 배터리 충전해서 5분만 하면 막 1,500km 가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변화가 중국 정부로부터 밑에까지 똑같이 그게 한 줄기로 내려오는데 혁신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붙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거기에 중국 자본이 첨단 산업 엄청나게 가요. 그러면 뭔가는 만들어내겠죠. 그게 돈과 사람의 몰리니. 인재 몰리니까. 그리고 중국은 또 무슨 정책 잘하냐면 세계적에서 최고 인재를 모셔오는 걸 정말 잘해요. 중국 정부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거기에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돈 주면서 모셔와요. 근데 최고의 과학자를 모셔와요. 거기에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가 그거예요. 과학기술 혁신 자신감이 붙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바람이 지금 불어왔잖아요. 딥시크 계기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당정군 그리고 민간 똘똘 뭉쳐서 지금 가는 게 그 영역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 그쪽 산업의 성장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네. 지금 미국 대미 수출이 지금 45%가 급감이 됐다. 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45%면은. 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파생 문제들, 그죠? 제조업의 붕괴 이런저런 것들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은 당연히 최대 타격이 둘 다 출혈이 엄청 심해요. 둘 다. 네. 둘 다 비수로 팍팍 꼽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 놓고 봤을 때 둘 다 상대방 심장 찌르면 죽겠죠. 근데 심장 빼고 나머지에 다 찍어서 지금 출혈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출혈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어느 나라도 두 나라 싸우면서 피를 안 흘릴 나라 앞으로 없다. 근데 중국의 대응은 뭐냐면 지금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번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베선트가 재무장관 베선트 이 말을 했잖아요. 원래 트럼프가 계속 중국 시진핑하고 직접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했잖아요. 기사가 끈질기게 왜 중국 정부가 부인하니까 끈질기게 여러 번 트럼프한테 질문하니까 나 이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얼버무려 버렸잖아요. 근데 후에 베선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당분간 중국하고 협상할 생각 없다. 우리 중점은 인도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갔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인도계잖아요. 가고 애도 데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인도하고 지금 협상 따내는 게 지금 우선 목표다 해서 이번에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서 그 애플폰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간 해외 제품은 다 인도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대가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들어가면 그 폰이 1,559달러예요. 근데 인도에서 가면은 그게 2,000달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도 생태계가 중국 생태계를 못 이겨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가장 싸게 가장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 안생을 다른 데 갖다 자체가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갈 수밖에 없어요.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 뺀 그 컨설팅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언어 수요, 뭐 뉴스에 나왔지 아랍어라든지 막 이런 그 중동 국가, 새로운 시장 개척, 막 이런 그리고 기업도 다른 나라를 더 갈 거예요. 그럼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협상 안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닿지 않은 나라로 갈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공급만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중국 빼고
거의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 나라에 미국이 관세를 다 때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 기업이 가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냐고. 이 제3자를 통해서 가는 걸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를 왕창 때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중국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경고를 준 게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내내 중국에 대해 관세 때려. 그러면 내내 만약에 중국에 관세 때리면 우리가 내내 관세를 없애줄 거야.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정책을 막 간섭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나라는 내가 관세를 다 없애줄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1단계 요 며칠이 그때 트럼프가 계속 대화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시진핑하고 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G20 회의, 재무장관 회의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서로 마지노선 떠본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뭐 협상이 아니고 그게 서로 던져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눈치 보기. 재무장관 베이선트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세 전제 1단계는 끝났고,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새로운 싸움에서의 1단계, 예를 들면 복싱호가 서로 치고받은 게 1단계 지금 끝났고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 중심이 미국이 인도라고 발표하면서 중국하고 숨을 기르는 서로 막 싸우다가 지금 헐떡헐떡 하다가 지금은 둘 다 피곤하네 이러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소강 상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멈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네. 그거 눈치챘어요. 1단계 때는 중국과의 협상 주체가 무역대표부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무부예요. 네. 이게 원래는 재무부는 환율, 대외정책 환율만 하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선트가 관세까지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이선트는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금융 쪽으로. 네, 중국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돼. 미국은 엄청 협상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거 냈어요. 동영상으로 중국 외교부에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중국말로 부고에. 그리고 장편 글도 올렸어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나오는 그것도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그거 봤어요. 이코노미 잡지에 그 잡지 표면 그림이 뭔지 알아요? 뭐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 매 있잖아요. 매를 붕대로 감았어요. 붕대로 감고 아직도 1381일이 남았다고 써놨어요. 그 미국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 잔치를 하고 자기 성과를 막 열거하며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가. 아무 성과 없는데.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그 잡지 그림을 붕대 감은 매에다가 그 1380일 남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중국과의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지금 베이선트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역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말이 변해버렸어요. 중국에 대한 말이. 원래는 관세를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 개방해라고 말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베이선트가 트럼프한테 다시 제안을 준 것 같아요. 원래 피터 나바로가 무역 관세 정책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 전쟁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해라. 내 은행 보험이 완전 개방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압박을 그게 이렇게해서 1차 때리고 맞고 하는 관세 협상이 일단 1막은 끝났고 조금 소강 상태 간 다음에 2막이 시작될 건데 그게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이에요. 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